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3명 발생했습니다. 나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 관련 이슈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죠. 정선미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 상황실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13명입니다. 나흘 연속 500명대인데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84명, 해외 유입이 29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에서 122명, 경기에서 180명, 인천에서 23명 등 수도권에서만 325명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부산에서 45명, 경북과 경남에서 각 21명, 전남에서 14명 등 비수도권에서 159명이 감염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과정에서 5명이 확인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누적 확진자가 71,241명입니다. 이중 위중 중증 환자는 374명으로 어제보다 6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22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1,217명이 됐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확산세는 주춤해진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신규 집단 사례를 보면 광주 한 병원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구의 한 병원인데요. 13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접촉자를 조사해보니 환자 7명 그리고 직원 4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감염됐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특수학교에서도 직원 1명이 지난 4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학생과 가족으로 9명이 더 추가 확진되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3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는 전국 9개 시도에서 나왔는데 성남교회 2곳에서 33명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또 경남 진주 기도원 확진자는 경남과 부산, 울산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어제 기준으로 80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교회를 비롯해서 요양시설과 아동복지시설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대문구 한 교회 교인이 지난 5일에 확진을 받았는데 이후 1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서울시가 50명 넘는 접촉자를 검사 중입니다. 역학조사 결과에서 이 교회가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북구 아동복지시설은 자원봉사자와 가족으로 감염이 퍼져서 최소 20명, 그리고 성동구 요양시설 관련은 가족 등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최소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생겼다고 하던데 무슨 일입니까? 아파트 주민과 이 아파트를 방문한 총 2,300여 명의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흘 새 8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아파트 주민 사이에 잦은 교류가 있었고 이런 소모임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에 중증 장애인이 200여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이 수백 명 사는 것으로 조사돼 아파트 주민 전체를 검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서 15명인데 감염이 최초로 확인된 60대 주민이 3차 검사까지는 음성이었다가 4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증 장애인과 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검사가 신속히 마무리가 돼서 확진자들이 빨리 격리 치료를 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나왔어요. 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입니다. 오늘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 서울 남부 교도소로 이감이 됐던 수용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2일 이후로 이틀간 교정시설 관련 추가 확진자가 없었는데 1,000여 명에 가까운 동부구치소 9차 전수 검사 결과 남성 수용자 2명이 또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추가 확진자가 5명이 더 발생하면서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1,254명으로 늘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교정시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예정보다 빨리 모범수 등 900명을 가석방했는데 이 중 확진자는 16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확진자 중 이미 격리 해제가 됐던 9명을 제외한 7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동부구치소에 남았고 추가 검사 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기한이 연장됐다면서요? 네, 돌아오는 일요일 17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이 임시 선별검사소가 17일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함께 임시 선별검사소 연장 운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어제 임시 선별검사소 기한을 3주 더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대중교통 종사자 등 필수 업종 종사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 파급력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8만 3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버스, 지하철 종사자 37명, 택시 종사자 26명 등 147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시는 이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선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고위험 집단 선제 검사를 통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무증상 감염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선제 검사 대상을 확대해서 시민들과 밀접하게 근무하시는 상수도 도시가스 검침원, 대형마트 종사자, 전통시장 종사자, 배달 대행업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선제 검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분야 종사자께서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는 선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정선민 기자 리포팅에서도 확인하셨는데 일단 시 임시 선별검사소가 연장 운영이 되고요. 또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성과 내지는 중간평가 이런 거 간략하게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예, 저는 초기에는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마저도 들 정도로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고위험 시설에 자원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고위험 시설에도 자원 배분이 충분히 되었지만 무작위 검사도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착오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면서 효과도 나름대로 있었다. 그리고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는데 나름 기여한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다소 한 3주 정도 더 연장하고 또 대상자도 더 넓히겠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강 기자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선제 검사를 했었을 때 이제 그 임시검사소에서 무차별 선제 검사를 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서울시 등에서 시민들을 많이 접촉하는 분들을 이제 대상을 선별해가지고 선제 검사를 한 2가지 사례로 나눠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을 선별해서 선제 검사한 경우에는 분명히 자칫 잘못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리에서 지금 무차별 임시검사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선제 검사를 하는 것은 여전히 좀 방역 역량을 좀 분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지난주부터 이제 강추위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찾아오는 숫자가 거의 뭐 10명 단위, 20명 단위인 경우에 임시검사소도 여러 곳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날이 풀리긴 했습니다. 네, 날이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상당히 또 경각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임시검사소를 찾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일들이 조금 더 네. 과거에 비해서는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임시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이 무차별 선제검사를 했던 상황들을 좀 그 점검을 한 다음에 좀 계속해서 살릴 부분은 살리고 제가 보기에 살려야 될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을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상들을 선정해가지고 선제 검사를 하는 것은 살리되 예를 들어서 시 곳곳에다가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렇게 임시검사소에 들러가지고 검사를 하는 부분들은 방역 역량을 좀 보존하는 차원에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좀 의견이 다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513명이 나왔습니다. 나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 새로운 박스권에서 우리가 더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단계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단계 조정은 지금은 2.5단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강화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5인 이상 집합 금지나 모임 금지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단계 조정에 없던 내용이면서 강화된 조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방역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더구나 단계 조정은 하지 않겠지만 일부 행정명령에 따른 어떤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완화 조치가 조만간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500명대 수준이니까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다 협조를 하셔야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200명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듣고 나서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학원,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1월에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12월에는 집단 감염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월 약 50%에서 현재 약 30%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확진자 대신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서 4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최근의 감염 전파 양상은 집단 감염 중심에서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로 집단 감염을 차단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줄이며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유행의 감소세는 생업의 피해를 감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과 일상에서의 거리두기를 실천한 국민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과이며 이에 대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퍼진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3차 유행이 언제든 정가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직 경계심을 풀 사항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긴장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적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는 1월 17일까지로 그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에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약 9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검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5만 2천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7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218병상, 수도권 104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47병상, 수도권 97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4,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수부는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의사 198명, 간호사 1,349명 등 의료인력 2,272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는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시설에서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 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종교시설에서의 정규 종교 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률적으로 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역 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입니다. 개선되는 방역 지침의 내용은 내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집합 제한 금지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의 비협조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 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방역 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 제한, 금지, 시설 폐쇄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BTJ 열방센터의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숨은 검사 대상자를 추적, 확인하고 검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인 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 추적하고 경찰 관서에 신속 대응팀을 투입하여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사 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방송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해온 지침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수칙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 송출 시까지 각 단계에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할 총괄 가이드라인과 제작 현장에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촬영 현장 방역 수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시에 비대면 제작 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개 방송 등 프로그램 제작은 지양하며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작 현장에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현장 출입 시에 정상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칙을 방송사와 제작사 등에 안내하고 자율 점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합동 점검단을 통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방역 수칙 준수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방송직군과 관련한 그 내용도 있었군요. 한번 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를 합니다. 일부 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가 되고 현재 거리두기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 목, 금, 토의 추이를 살펴봐야 지금 정부가 3주 이상 해왔던 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모임을 포함한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근데 결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대대로라면 500명 밑으로 뭐 200명, 300명 수준까지 확진 환자 숫자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500명대 선에서 이제 계속 주춤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3주 동안 노력해온 결과가 한 이 정도 선에서 방어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신의 한 수였고 처음에는 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정부에서 내놓았을 때 과연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1, 2주 한 다음에 거부감이라든가 피로감 같은 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 문을 닫거나 가게 문을 닫는 것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실천을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시민들의 동참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날씨 요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추웠기 때문에 개인 간의 모임 같은 거는 그냥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가거나 뭐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나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집콕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그런 합니다.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불가피하게 어쨌든 겨울에는 위험 요인들이 계속해서 상존해 있기 때문에 설 교수님께서 몇 차례 언급하셨던 시기인 4월 초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날씨가 본격적으로 풀린 4월 초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방역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반면에 5인 이상 집합금지와 함께 여러 시설들을 폐쇄하고 또 카페라던가 가게 문들을 많이 닫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좀 재평가해가지고 열 곳은 열고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아니면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좀 이 스마트한 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환자 후유증에 대한 얘기는 다들 몇 번씩 들으셨을 텐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복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탈모 그리고 운동할 때 금방 숨이 차는 그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런 증상, 이런 후유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가 이제 낫게 되더라도 폐 세포가 상당히 손상을 많이 받고 또 폐 세포가 죽게 되면은 그 죽은 세포를 섬유화를 만드는 세포가 메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폐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폐 섬유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폐가 딱딱해질 뿐만 아니라 폐 기능이 일부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호흡이 가빠지는 거죠. 호흡이 가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폐가 정상적이라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산소를 들여 마실 수가 있는데 내가 호흡을 하더라도 충분한 양의 산소를 못 들이마시기 때문에 호흡이 가빠져서 많이 들여 마셔야 충분한 산소를 들으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폐가 손상이 되고 일부 폐 섬유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탈모나 이런 것들도 일어나지만 폐 손상이 일부 일어나서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지 어떠는지는 아직도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어떤지 우리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만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런 후유증을 겪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탈모는 순간적으로 탈모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다가 탈모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폐 섬유화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회복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완치됐던 분이 한번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었는데 네, 그분도 맞습니다. 탈모 증상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출연하실 때 즈음에는 거의 회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자,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도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감은 줄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코로나19 완치 판정 이후에 이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코로나19를 앓으시는 분들이 이제 우울감이라든가 혹은 이제 심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왜 이런 일이 하필 나한테만 생겼을까라는 이제 자책과 그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상생활 곳곳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다음에 현업에 복귀를 했을 때 눈총을 받거나 혹은 뭐 낙인 효과 같은 예.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이제 우울감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이런 일들을 내가 겪는 것이 크게 문제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좀 이런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챙기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그런 우울감을 달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담을 지자체별로 해주고 이제 있죠. 심리방역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상담을 했을 때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결시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코로나19를 알아서 생기는 우울증이나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이나 혹은 코로나19를 앓지 않았지만은 유행 기간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런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백신 접종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접종률이 중요할 텐데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 67%가 지켜보다가 맞겠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넘는 수치인데 초반에 소통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게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워낙 빨리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한가 안 한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정보가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국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국이 말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훨씬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있는 전문가들이 올바른 지식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백신에 대한 홍보, 백신이 이제 주게 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의 홍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면서 속도도 높일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도 있는데 의협에서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중립지대에 있는 전문가들의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코로나19를 보시면 되겠죠? 예, 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 백신 접종이 먼저 시작된 것도 사실은 백신에 대한 이런 호응감이 높아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월부터 백신을 맞았을 때 저 나라에서는 백신을 맞는구나라고 많은 시민들이 좀 기대에 찬 시선을 보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부작용 사례 혹은 부작용 의심 사례들이 또 들리니까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백신의 효용성이라든가 이제 백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정체되거나 이제 낮아지는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런 나라에서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효과들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한 걱정들을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교수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매우 명확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백신을 맞아서 문제가 생길 때는 포괄적인 보상을 해준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포괄적인 보상을 해주면은 백신을 맞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인 보상 때문에 또는 보상이 없다고 해서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디어는 정부
또는 방역 당국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 접종 순위 1순위가 80대 이상 고령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80대 이상 고령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그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마치 정부 필수 접종인 것처럼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사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법에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 거죠. 그 지금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협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와 유사한 접종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포괄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선례가 그렇기 될 수 때문에 있겠군요. 선례도 생길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80대 이상이 어떤 시기에 맞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거부를 하겠다. 나는 안 맞겠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감염자들을 전액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거든요. 상태가 어떤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상관없이 정부가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 안 해서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자가 부담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는 동기도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에 대한 스피드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이 될 수는 예. 있거든요. 이때는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이 된 것은 여전히 지금처럼 무료로 치료해준다. 이런 원칙이 결정이 되면 오히려 의협에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대규모로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협이 얘기한 정도를 가지고는 실제로 백신 접종에 그렇게 크게 영향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백신을 접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심각한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부 당국이 고려하면 어떤가 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의협에서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도 일단 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오히려 접종을 안 했을 때 감염이 된 경우에는 자비로 치료를 하게끔 해야 한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님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거 덧붙여서 있을까요? 그냥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될 것 같은데요. 백신 접종을 모두 하는데 백신 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국한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군인데 하지 않았을 때는 병원 이용에 제한을 둔다거나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하거나 혹은 병원 시설을 이용을 할 때 백신 접종을 했다라고 하는 증명서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출입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것들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은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 우리들이 지금 인증을 하는 것처럼 백신 접종 여부 같은 네. 것들을 확인을 하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대. 하지 않으면은 그 업주가 판단을 해가지고 영업장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둔다거나 이렇게 생활에 좀 불편한 요소들을 가미하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일상생활을 내가 다른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1월에 지금 당정은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기대는 그런데요. 저는 다소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전히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얼마다, 화이자는 네. 얼마다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게 아직 확실히는 모르는데 심지어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고 하면 우리 국민의 거의 90에서 100%를 맞아야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60에서 70%가 접종이 되어야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백신의 효능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거의 90이나 100%를 다 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 같은데 90이나 100%를 과연 9월 말까지 해서 접종이 다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도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으로는 다만
11월 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국민의 90에서 100% 접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도입되는 백신의 양이나 일정이나 또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겨울이 임박하기 때문에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가짐, 접종을 해야 되는 개인의 마음가짐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11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부가 아무래도 9월 말까지라고 생각해 놓은 것은 언제나 일을 하다 보면은 당겨지기보다는 약간 늘어지는 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9월 말까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9월 말까지도 좋긴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11월 말까지는 맞춰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그 조금 전에 백신 효능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화이자 백신 예방 효과가 95%가 아니라 19%에 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중국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실은 내용입니까? 중국에서 논란 중인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영국의 의학 네. 잡지가 있고요. 그 영국의 의학 잡지에서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그 블로그에 이제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약대 교수인 피터 도시 교수가 화이자의 효능이 95%라고 하는데 과연 95%일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포스팅을 올렸고요. 예. 글을 올렸고 그 글이 이제 중국으로 전파가 되면서 중국의 과학자들이나 방역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방의 백신이 95%,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데이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 교수님께서 몇 차례 언급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예. 설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파이자 백신 효능 95% 그리고 모더나 백신 효능 95%는 굉장히 이상적인 3상 임상시험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접종을 본격적으로 하게 들어가면 그 효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터 도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파이자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의심한 자들을 전부 다 PCR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증상을 보였던 사람들을 모두 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면 95%가 아니라 19% 그리고 백신 접종 후 일주일간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들을 빼더라도 2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정도로 낮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실제로 95%는 굉장히 이상적인 네네. 수치라는 건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거나 백신이 보통 한 50, 60%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그냥 일반 백신들도.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은 50% 이상이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전문 권위 있는 기관들의 이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도 있어요. 정부가 이제 그 접종 순서를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동량이 가장 많은 3, 40대가 백신을 먼저 맞아야 이 확산이 좀 줄어들고 사망자도 줄어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바이러스가 극도로 적은 국가에서는 일리는 있어요. 바이러스가 극도로 적은 국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극도로 적은 데는 백신을 맞을 필요도 없을 수도 있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젊은 분들이 먼저 맞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바이러스가 많은 국가에서는 바이러스가 예.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는 젊은 분들이 맞는 것이 보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적잖아요. 바이러스가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고위험군이 먼저 맞는 것이 보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적으니까 전파가 많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적으니까. 그런데 바이러스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차별 확산이 되면서 고위험군까지 전파가 될 뿐만 아니라 활동력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감염이 되면서 전파 확산이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는 젊은 분들을 맞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런 국가와는 달리 바이러스가 좀 적기 때문에 1순위가 여전히 사망에 예. 이를 분들이 먼저 맞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실제로 감염이 되어도
어느 정도 사망이나 중증으로 빠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백신 맞아도 마스크는 꼭 써야 하고 개인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은 계속 같이 지켜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